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 중세에는 마녀감별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과학적 수사법은 없었고요. 그냥 일단 군중들이 우르르 몰려가서는 저 여자가 마녀다라고 지정하게 되면 마녀감별법에 의해서 마녀 여부를 식별하게 됩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타오르는 장작더미 속에 맨발로 걷게 하거나 온몸을 꽁꽁 묶어서 강물에 휙 던져버리죠. 뭐 그래서 살아나면 마녀니까 차명을 당하게 되는 거고요. 죽으면 인간으로서의 명예회복은 가능했지만 뭐 이미 죽은 이유가 되겠죠. 지금은 2020년입니다. 과학적 수사법이 존재하는데 아무거나 마녀로 몰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트리거 그리고 증폭 효과입니다. 이 두 개 핵심 요인을 완전히 분리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차트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폭락시켰던 것에 대해서 피의자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놓고 조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빨간색 2번으로 표시된 지난 화요일 새벽 S&P 500 지수는 무려 4%가 넘는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뭘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바이러스 쪽으로 말이죠. 파란색 2번으로 표시된 그 다음날 폭락은요. 붉은색 3번으로 표시된 그 다음날,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에는 미국에서 바이러스가 서부 대도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뭐 바이러스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급락해도 모자랄 판에 급등이라니요. 이 최근 시장의 급등락을 오로지 바이러스만 생각하신다면 도무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혹시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연준의 구원 등판으로, 그러니까 느닷없이 금리를 50베이스 포인트나 인하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날은 파란색 2번으로 표시된 날이었어요. 하지만 주가는 이틀 전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고 오히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 날은 대폭락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월가에서는 이번만큼은 연준이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라는 분위기예요. 자, 이번에는 피의자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버니 샌더스가 한 주 전 폭락의 원인이었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동안의 주가 급등락의 퍼즐이 매우 정교하게 딱딱 맞춰집니다. 이 파란색 1번 화살표 직전까지 미국 시장은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이 초유의 고통 속에서 한 주를 보냈는데요. 네바다 코커스 때문이었어요. 네바다는요, 흑인 우세 지역입니다. 전통적으로 조 바이든의 표밭이었어요. 누구도 조 바이든의 압승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변이 발생했죠. 버니 샌더스가 2위인 바이든과 무려 10%포인트의 격차를 벌리면서 1위를 차지했어요.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남은 경선과 무관하게 트럼프와 겨룰 후보는 무소속의 샌더스가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작용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거론해드렸듯이 샌더스 후보는 대기업의 해체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시장의 공포는 커질 수밖에 없었죠. 이 네바다에서 샌더스가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 바이러스의 역할이 무척 컸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이 바이러스 검사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거의 지원해주죠. 대략 한 16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검사 비용만 3,300달러에 달합니다. 아주 좋은 보험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1,400달러 이상이에요. 서민들은 검사도 못 받고 죽을 판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모두의 의료보험을 주장하는 샌더스의 표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1번 화살표의 급락을 만들게 된 겁니다. 하지만 붉은색 1번에서 또 한 번의 엄청난 반전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인구의 27%가 아프리카 흑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흑인들은 전통적으로 바이든을 지지해왔죠. 지난주 경선에서 그들 중 61%가 조 바이든의 손을 들어주면서 무려 48.8%의 압도적인 득표를 했더군요. 또 그날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부티지지가 경선 포기를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바이든을 향하는 표가 더 많아질 수가 있었겠죠. 이 샌더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경우 자칫 러시아가 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미 증시는 바이든의 선전으로 희망이 생기게 됐고 1번 화살표가 표시된 그런 급등을 만들게 되죠. 뭐 그날의 상승은 다음 날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붉은색 2번으로 표시된 화요일 새벽 증시는 클로버샷까지 사퇴하면서 4.6%나 끌어올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파란색 2번으로 표시된 급락을 살펴보죠.
그날은 슈퍼 화요일을 앞둔 날이었어요. 가장 많은 표를 가진 캘리포니아에서 샌더스가 2배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며 1위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샌더스는 캘리포니아 물론이고 버몬트, 콜로라도에서 이겼고요. 그것이 파란색 2번의 급락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날 연준에서는 돌연 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50베이스 포인트나. 하지만 하락하는 주가를 막을 수는 없었죠. 자, 그런데 또다시 선거판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수세에 몰렸던 조 바이든이 슈퍼 화요일에 대약진을 기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바이든은 엘라베마, 오클라호마,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테네시 등 이 남부 5개 주는 물론이고 미네소타에서도 승리를 하게 됩니다. 거의 남부 지역은 싹쓸이한 셈이죠. 그가 갑자기 두각을 나타나게 된 이유는 이 미국의 독특한 선거 제도 때문이었어요. 경선을 통해서 죽은 표를 없앤다는 중요한 취지는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오늘은 중도 그러니까 사퇴자의 표심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후보가 공식적으로 사퇴할 경우 그동안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대의원은 즉각 자유투표권을 얻게 돼요. 지난 목요일 새벽에는 블룸버그도 중도 사표를 던졌지 않습니까? 사퇴를 했는데 지난주 사퇴한 3명의 중도 후보를 지지했던 대의원들은 말 그대로 중도 그러니까 민주당의 표였기 때문에 거의 그 표는 조 바이든을 향하게 됩니다. 목요일 새벽 미 증시가 폭등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죠. 샌더스가 아직은 막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확보한 대의원 수가 1991명, 이른바 매직 넘버에 도달해야만 민주당 최종 후보로 확정되게 돼요. 그렇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771명의 슈퍼 대의원이 추가로 참여하는 이른바 경쟁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 참여하는 슈퍼 대의원들이 대부분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샌더스는 무소속이죠. 무소속의 샌더스 의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집니다. 그것이 붉은색 3번으로 표시된 목요일 새벽 상승의 이유가 됩니다. 자, 이제 과학적 수사법을 통해서 주가를 급락시켰던 피의자는 바이러스, 혐의 없음으로 수사는 종결되고요. 샌더스가 용의자로 승격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중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파란색 1번으로 표시된 날 S&P 500 지수는 하루에 4%가 넘게 하락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던가요? 제 기억이 맞다면 미국발 금융위기나 혹은 유럽의 재정위기 말고는 없었어요. 미국의 빅스 지수가 40포인트까지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 정도의 변동성 지수는 과거 유럽의 재정위기 때 보았던 수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33포인트까지 상승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지난 2016년도 2월 대규모 자금 유출 때 겪었던 수준. 그러니까 2시그마 밖의 일입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니란 말이죠. 야, 이 외환 위기에 준할 정도로 커진 두려움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로지 샌더스 때문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미국에는 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 중심제라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이 러시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은 너무 막 나간 전망이라는 거죠. 물론 바이러스 때문도 아닙니다. 신종 플루 등 그 이전에도 대유행을 만들었던 상당히 많은 전염병이 있었고 또 사스나 메르스처럼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도 있었는데요. 이번 신종 코로나만큼 공포심이 컸던 적은 없었어요. 이 공포심을 증폭시켰던 무언가가 또 있었단 말인데요. 저는 첫 번째 이유로 매체 효과를 꼽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이 매체의 역할이 예전에 비해서 커졌단 말이죠. 읽을 거리가 차고 넘치다 보니까 뭔가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이라야 인기를 끌게 되고 좋아요를 누르게 되고 가상의 대화 공간들은 점점 더 자극적인 글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젠 더 이상 누구에게 감사하는 글이나 혹은 아름다움에 대한 칭송을 찾아보기 힘들고 오로지 증오와 선동의 글로 그득하게 됩니다. 이런 매체들이 공포심을 더욱 증폭시킨 것이죠.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매체가 변동성을 증폭시켰다는 결정적 증거 2개만 제시하겠습니다. 2017년이요. 먼 옛날도 아닙니다. 그해 미국에서만 독감으로 8만 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PD님 아십니까? PD님도 모실 것 같은데요. 당시 SNS는 물론이고 언론도 조용했는데요.
무려 8만 명이나 죽었지만 그냥 매년 있었던 흔한 독감에 의한 사망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가 발생을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신종플루로 12,000명이 사망합니다. 그의 독감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18,000명, 합쳐서 대략 3만 명 정도가 감기로 죽었죠. 하지만 그게 신종플루라고 하는 미지의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매스컴에서는 다소 시끄럽게 떠들었고 2009년 신종플루는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2009년은 3만 명이 죽었고 2017년은 그보다 훨씬 많은 8만 명이 사망했지만 미국에서만 사람들은 2009년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반면 2017년도에는 독감으로 인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메르스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희생자를 냈었는데요. 매우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였습니다만 그때도 중국인 관광객은 월 20, 30만 명이 꾸준히 들어왔었습니다. 지금은 따로 입국 제한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만 명도 채우지 않아요. 100명 중에 34명이 죽는 아주 유독스러운 메르스보다도 100명 중 1명도 안 죽는 신종 코로나를 더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죠. 웃기죠? 이게 바로 매체의 증폭 효과입니다. 물론 순기능도 있어요. 앞서 거론해드렸듯이 미지의 바이러스에는 늘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매체가 호들갑을 떨어주는 바람에 모두 조심하게 됐고 처음 발생할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3,000명 좀 넘는 사람이 사망했을 뿐입니다. 잘 방어가 됐다는 얘기예요. 시장의 공포를 증폭시킨 두 번째 원흉은 ETF입니다. 지난 2018년도 10월 13일 스페셜 리포트의 제목이 항행의 자유와 증폭 효과였어요. 당시 제가 강조드렸던 것은 앞으로의 세상은 말도 안 되게 오르는 시장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터무니없는 폭락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ETF는 21세기 최고의 발명품으로 수수료가 작고 위험을 분산하면서 안전한 투자가 가능한데요. 투자의 달인 워렌 버핏도 자신이 죽게 되면 가장 수수료가 적은 ETF의 대다수를 투자하라는 선유언을 남기기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너무 커진 것이 문제를 만듭니다. 미국의 경우 ETF 순자산이 전체 시총의 12%를 차지하는데요. 지금도 정말 데일리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 존 보글이 죽었죠. 그들이 만든 초대형 인덱스 펀드까지 합치게 되면 이른바 패시브 비중은 전체 시총의 40%나 돼요. 실제로 제가 운영 중인 해외 ETF 랩의 스파이를 편입 중인데요. 이게 하루 평균 거래량이 몇 천만 주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난주 내내 평균적으로 2억 5천만 주 이상 터지더군요. 앞서 보셨던 차트에서 뚱뚱하게 보이는 구간 말이죠. 이 주가의 급등락에 그들 ETF 쪽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별의별 펀드가 다 있는데요. 변동성 추정형 펀드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일정 수준으로 커지거나 아니면 일정 비율로 강해지게 되면 자동으로 매도 주문이 실행되는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죠. 이 주가가 하락해서 변동성 지수에 연동되는 상품의 트리거를 띡 건드리게 되면 대규모 패시브 물량이 출회되면서 주가를 급락시키는 거예요. 지난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를 만들었던 것도 결국 이와 비슷한 자동 매도 시스템에 의한 폭락이었고요. 가깝게는 지난 2018년도 10월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죠. 물론 ETF가 시장을 급락시키는 악역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 지수가 급락해서 저가 매릿이 생기고 펀더멘탈리스트 애들에게 좀 주가가 싸다는 느낌을 주게 되는 순간 다시 시장을 매수하는 흐름이 생기잖아요. 이때 덩달아서 눈먼 패시브들은 추종해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결국 ETF와 같은 저렴한 패시브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은 오를 때 더 많이 상승하게 되고 하락할 땐 더 많이 혹은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극심한 변동성이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뉴 노멀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월간 고점 대비로 10% 이상 하락했던 경우가 근자에 와서 점차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대략 연간 1회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 2018년도에는요. 2월, 10월 그리고 12월에 세 차례나 월간 10% 이상의 폭락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급등락은 트리거 요인과
변동성 요인으로 구분하셔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트리거는 샌더스였고 여기에 변동성을 부여한 것은 매체와 ETF였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수롭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미지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언제나 상당한 수준의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변이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제가 바이러스를 우습게 본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인유두종 바이러스처럼 인간의 몸에서 생존하는 법을 이 바이러스가 터득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인간의 몸에 남게 됩니다. 우리와 공존하면서 이른바 계절 독감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절 독감이 된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는 뭐 NL63 같은 뭐 몇 가지 종류, 한 4가지 종류가 지금 발견돼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더 큰 문제는 매체가 너무 과격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과도한 공포 심리가 조성되면 1차 매물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엄청난 증폭 효과를 가진 ETF를 작동시켜서 눈먼 매물이 출해되고 그 매물로 인해서 지수 낙폭이 커지면 다시 공포 심리를 추종하는 변동성 지수를 자극하고 변동성 지수에 연동된 매물이 또 출해됩니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지수는 뭐 정말 별것도 아닌 일에도 말도 안 되는 폭락을 자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은 정말 자주 발생하게 될 겁니다. 도도하게 흐르는 장강의 흐름을 삽질로 막을 수 없듯이 점점 강해지는 변동성도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다면요. 스스로 적응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첫째, 앞으로는 극심한 변동성에 대한 범퍼 역할을 해준 일정 비중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20% 수준의 현금은 늘 이 뒷주머니에 차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둘째, 그렇게 유보해둔 현금을 아무 때나 매수하시면 안 돼요. 너무 급하게 움직이니까요. 적시에 잘 쓰셔야 됩니다. 가급적 바닥에서 잘 매수해야만 한다는 말이죠. 간단하게 하나의 지표만으로 누구나 쉽게 바닥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와우넷에 오시면 제 홈페이지가 있어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예술적 분석, 저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주는 DMI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매도 패닉이 극한에 다다르다가 매도 압력이 살짝 작아지는 순간을 매우 정확하게 포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DMI에서의 매수 신호를 잘 활용하신다면 누구보다도 좋은 가격에서 매수가 가능합니다. 조금 더 담대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페이스북 친구가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전문가의 생각을 들어야 돼요. 거브레소스 WHO 사무총장이 이제 그만 진정들 하시고 현실을 직시하자라고 했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실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